자, 이틀 만에 뵙는군요. 죽지도 않고 살아 돌아왔습니다. 바로 현준 할아버지의 옛날 이야기 시작하기 앞서 오늘 영상이 올라올 거란 사실을 지난 영상 스포일러를 통해 알고 계셨던 분들은 빠르게 댓글에 남겨주세요. 다 남기셨나요? 자, 이제 이분들은 명단을 만들어서 블랙리스트에 올리겠습니다. 말 안 들음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 근데 혹시 스포일러 힌트였던 AN만 듣고 오늘 영상 주제까지 유추해내셨다? 그럼 다시 한번 답글을 남겨주세요. 특별히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해드리겠습니다. 말은 안 듣는데 똑똑함. 블랙리스트에서 제외되기 충분한 이유죠. 아무튼 오늘 주제가 대체 무엇이냐? 바로 안슐루스입니다. 1838년 3월 13일에 일어난 나치 독일의 오스트리아 병합 혹은 나치식 명칭으로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대통일, 즉 속칭 안슐루스입니다. 원래는 이 사건까지만 다루려고 예정해져 있었는데 자료조사를 하다 보니까 욕심이 나더라고요. 독일의 체코슬로바키아 병합까지요. 그래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나치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촉발된 2차 대전 이전 전간기에 끝물이 져진 일련의 독일의 영토 병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시험이 지금 얼마 남았다고 이러고 있냐? 벌써 6월 둘째 주인데 공부 안 해도 되냐?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일을 하는데 아주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공부가 너무 하기 싫어요. 정말 격하게 하기 싫어요. 진짜로요. 그래서 제가 지금 주말 이틀 투자해서 이러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걸 올린다? 아, 이놈이 지금 공부가 더럽게 하기 싫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말고사 성적은 제가 미쳐서 깔아드릴 테니까 저 밟으시고 편하게 올라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슐러스 Let's get. 자,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슬로바키아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신성 로마 제국 시기까지 거슬러 가야 돼요. 1800년대로요. 갑자기 1100년이 뒤로 갔죠.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은 불가피하게 생략을 하고 독일 연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다시피 유럽 중부에 있는 이 거대한 땅덩어리, 즉 현재 독일 땅에 여러 군수 세력들과 거대한 두 개 세력이 존재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각각 프로이센 왕국과 오스트리아 제국입니다. 나폴레옹 전쟁으로 인해서 신성 로마 제국이 해체된 뒤에 1816년 빈회의에서 나폴레옹 전쟁 이전으로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질서, 국토, 체제들을 전쟁 이전으로 되돌린다는 빈 체제의 실행을 결의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해서 나폴레옹이란 놈이 깽판치기 전으로 모든 체제를 대륙 전체를 폐귀시켜버리자 이런 겁니다. 그로 인해서 독일 연방이 사라진 자리에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새로운 체제가 말 잘못했습니다. 다시 할게요. 신성 로마 제국이 사라진 자리에 독일 연방이라는 새로운 체제가 들어간 것이죠. 이 빈 체제에서는 사실 아주 할 말이 많아요. 나폴레옹 전쟁, 그 과정에서 유럽에 퍼진 자유주의, 민족주의, 오스트리아 재상으로서 빈 체제의 설계자이자 외교의 달인으로 알려진 클레멘스 폰 메테르니시, 1848년 빈 체제의 모순 타파를 위해 한 해 동안 전 유럽에서 일어난 자유주의 혁명인 1848년 혁명 등 사실 유럽 현대사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모두 이 빈 체제가 나온데도 과언이 아닌데 이 모든 것을 지금 한 슬라이드에서 여러분께 이해시켜드릴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당시 독일의 양대 산맥은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구나. 이땐 오스트리아가 진짜 더럽게 컸었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이 슬라이드 이해하시는데 별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독일 연방에 소속된 두 나라는 과연 사이가 좋았을까요? 안타깝게도 그건 아니었나 봅니다. 신성 로마 제국 시절부터 100년이 넘게 느슨한 영망체제를 갖고 있던 독일이 다른 나라들의 제국주의적 팽창과 영국의 산업화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나폴레옹이 유럽에 남겨둔 망령 민족주의 영향을 받아 통일된 독일을 꿈꾸게 됩니다.
드디어 독일 민족이라는 개념이 생기게 되었고 독일에 존재하던 수많은 소국들은 통일된 체제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이 논의는 각각 프로이센 중심 통일, 즉 소독일주의와 오스트리아 중심의 독일, 즉 대독일주의라는 두 가지 상반된 결론을 이끌어냅니다. 전자는 프로이센과 지리적으로 가깝던 북부 독일 국가들이 지지했고 후자는 남부 독일 국가들이 주로 지지했습니다. 이로써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간의 갈등이 거세질 무렵 프로이센이 선수를 칩니다. 북부 독일에 자신을 지지하는 나라들을 규합해서 관세동맹을 창설해버린 것입니다. 지도에 보시는 게 관세동맹 당시의 지도입니다. 프로이센이 창설한 관세동맹은 당시 프로이센의 막강한 경제력으로 인해서 회원국들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주었고 독일 연방에 속한 나라들이 앞다퉈 가입하려고 줄을 서게 됩니다. 독일 연방 내에 영향력이 축소될 것을 우려한 오스트리아가 부랴부랴 자신들의 관세동맹을 창설하지만 오스트리아의 경제 규모가 프로이센보다 약소했던 거로 확대는 실패하고 결국 프로이센 주도의 동맹에 소속되고 맙니다. 자신들이 독일 연방의 맹주라고 믿던 오스트리아에게는 굴욕적 사건이었죠. 상황이 이쯤 되니까 오스트리아는 슬슬 불안해집니다. 이대로 가다간 오스트리아가 더 이상 독일의 맹주가 아니게 될 것 같았어요. 이렇게 전전긍긍하던 찰나 오스트리아의 악재가 하나 덮칩니다. 1848년 혁명, 아까 잠깐 언급했었죠. 자유주의 겸 민족주의 혁명이요.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됐다는 설도 있고 이탈리아 북부 세르디냐 왕국에서 시작됐다는 설도 있지만 일단 확실한 거는 빈과 헝가리에서도 혁명이 일어났었고 이 두 혁명은 영향력이 아주 강력했다는 겁니다. 특히 헝가리 혁명은 비록 실패했지만 오스트리아에 강한 피해를 입힌 데 성공해요. 자연히 오스트리아의 영향은 약해졌죠. 그런데 오스트리아 영향 얘기하는데 웬 갑자기 헝가리냐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제국의 지도를 볼까요?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독일, 즉 오스트리아인들 외에도 여러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게 헝가리인들, 그리고 또 보헤미아 왕국에 살던 체코인들도 있었죠. 헝가리인은 수가 많았고 체코인들은 돈이 많았고 다른 민족들도 각자 자기만의 이유로 독립을 원했어요. 자신 민족들의 독립국가를 세우기도 갈망하였고요. 이런 갈망의 결과가 혁명을 도전한 거예요. 1848년 혁명은 대부분 실패했지만 그 영향력은 실로 막강했습니다. 빈 체제는 거의 와해 직전이었죠. 그에 따라 오스트리아가 주도하던 독일 연방은 사실상 와해되었습니다. 독일 연방의 각 국가들은 앞으로의 향방을 논의합니다. 끝없이 기회를 보던 프로이센은 오스트리아가 혁명의 혼란을 수습하기 전 에어프루트 연방을 창설하여 자신들이 맹주가 되는 독일을 만들고 시도합니다. 하지만 중소규모의 다른 독일 국가들이 연방 창설을 반대하고 무엇보다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오스트리아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프로이센은 독일 연방으로의 복귀를 약속하는 올미츠 협약에 조인합니다. 후 독일주의의 첫 번째 실패였죠. 프로이센은 자신의 이상을 실천하기 위해 독일 국가들의 지지를 얻을 확실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갑자기 꽤나 뜬금없는 나라가 끼어듭니다. 바로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 통일전쟁에 오스트리아가 개입합니다. 오스트리아가 갖고 있던 베네치아를 이탈리아 통일군도 원하고 있었거든요. 이 전쟁에 개입된 오스트리아는 결국 패배하고 그 땅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땅만 잃어버린 게 아니죠. 오스트리아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린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의 사건이 다시 생깁니다. 이번엔 조금 더 뜬금없는 나라인데 바로 덴마크입니다. 덴마크 왕은 자신이 동군연합 형태로 재배하던 홀슈타인 공국과 슐레스비시 공국을 지배하길 원했어요. 여기서 잠깐 동군연합이란 용어를 설명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동군연합이란 같은 왕을 섬기는 다른 나라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영연방을 들 수 있겠네요. 영연방의 수많은 나라들이 영국왕 찰스 3세를 군주로 섬기고 있잖아요. 당시 덴마크도 마찬가지였어요. 덴마크 왕은 홀슈타인과 슐레스비시의 공작이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 홀슈타인이 독일 연방
독일 연방 소속인데 왕은 덴마크 왕이고, 이거를 덴마크가 지배하기 원하는데 독일이 반발 안 하고, 조금 막장 드라마적인 관계는 차차에 두고, 중요한 사실은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덴마크와 전쟁을 했고 이겼고 땅을 나누기로 했는데, 북독일 지역에 있던 프로이센과 달리 오스트리아는 그 땅에서 너무 멀었습니다. 심지어 프로이센이 받기로 한 홀슈타인 지역은 독일 연방 소속이긴 했는데 슐레스비시는 아니었어요. 이렇게 오스트리아의 지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프로이센은 그냥 그냥 오스트리아한테 땅 주지 말지, 굳이 받아야 하나 크크 이러면서 오스트리아 영토를 인정하지 않은 영토 개편안을 연방회의에 제출해버려요. 오스트리아 당연히 빠개칩니다. 프로이센의 부도 이렇게 말하죠. 야, 이 자식아, 양심적으로 내가 나이도 많고 인구도 많은데 내가 대빵이 되는 게 맞지 않냐? 너희가 슈네스피싱 먹으려고 그러는 거 다 알아. 우리가 거리가 멀어서 거기 못 먹는 거 인정해. 근데 양보는 못해. 우리 오스트리아 중심으로 통일하자. 그게 우리 이익이냐, 알았어? 라는 식으로요. 여기에 프로이센이 프리스타일로 디스를 막아버립니다. 님들 전체 인구 4천만, 그중 독일 인구 1천만. 니들이 일으킨 전쟁 전부 졌지 이를 어째. 이빨 전부 빠진 호랑 이를 넘어 이젠 그냥 고양이. 그럼 이제 그만 조용히 사라져줘야지 영원히. 이 프리스타일 랩을 듣고 긁힌 오스트리아는 그대로 선전포고를 막습니다. 프로이센과의 관세 동맹에서 탈퇴하고 열심히 싸워보려 하지만 져요. 자국 혁명조차 러시아 군대를 밀어서 진압하고 이탈리아와의 전쟁에서 진 나라인데 신흥강국 프로이센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오스트리아는 결국 처참히 패배합니다. 이렇게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오스트리아, 결국 제국 내 헝가리인의 요구를 수용하여 헝가리 왕국을 수립, 오스트리아 황제가 왕으로 재입하는 동군연합 형식으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으로 개편됩니다. 전쟁에 승리한 프로이센, 이제 다른 독일 국가들의 지지도 받고 있겠다. 쾌속으로 독일 통일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프로이센은 우선 영향력을 행사하던 북부 독일 국가들을 모아 북독일 연방을 창설합니다.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1학년 세계사 시간에 배운 북독일 연방이 창설되기까지 이렇게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운 내용대로 하면 독일에는 아직 우여곡절이 하나 더 남았죠. 바로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입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던 독일의 성장을 견제하던 프랑스가 프로이센을 공격하면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좀 더 복잡한 이유가 있긴 하지만 큰 틀은 차이가 없습니다. 아무튼 프로이센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프랑스의 심장 파리의 베르사유 궁전에서 독일 제국을 선포합니다. 그 후 남독일의 나라들도 제국 이론이 되죠. 통일된 독일의 탄생입니다. 그 후 40년간 독일과 오스트리아에게는 따로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1914년 전까지는요. 익숙한 숫자죠. 바로 제1차 세계대전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독일 오스트리아 동맹국은 영프러 삼국협상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장렬히 산화하죠. 아주 처참한 패배였습니다. 러시아 제국을 패퇴시켜 평화협상을 이끌어내고 여러 국가들의 항복을 받아내긴 했지만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나중에 합류한 미국의 벽은 결국 넘지 못했습니다. 승리한 협상국들은 전쟁의 책임을 독일에 지웁니다. 전쟁을 처음 시작한 건 오스트리아와 러시아인데도요. 독일은 이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독일은 본토의 13%가량의 많은 영토를 빼앗기고 식민지도 모두 상실하였으며 1320억 마르크의 금이라는 막대한 배상금을 부여받았습니다. 그 배상금은 1770년이 지난 1990년대에 겨우 원금을 갚고 아직도 그 이자를 갚아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은 그 후 초초 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 독일 국민들의 삶은 피폐해졌죠. 하지만 독일 나라 그 자체로 보면 그나마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 제국은 나라가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제국이 공중분해돼버려요. 독일은 영토의 13%를 잃었죠? 오스트리아는 83%를 잃습니다.
진짜 한 줌의 영토만 남은 약소국이 된 거예요. 한때 유럽 5강에 들던 나라가 이제 흔한 중부 유럽의 소국이 되었다? 오스트리아 국민들에게는 자존심의 스크래치가 난 거예요. 두 나라는 승전국, 즉 협상국들에 대한 증오를 키워나갑니다. 재기를 꿈꾸게 돼요. 독일을 다시 위대하게, 이를 위해선 힘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이 독일 민족 전체에 퍼집니다. 이런 암울한 상황에 독일에는 혜성처럼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아돌프 히틀러. 모를 수가 없는 그 이름이죠. 그는 오스트리아 출신으로 독일 정치계에 혜성처럼 등장해서 1933년에는 이미 독일 수상이 됩니다. 그에겐 오랜 야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레벤스라움. 독일 민족의 생활권을 완성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터무니없었습니다. 하지만 히틀러는 이를 이룰 수 있다 믿어 의심하지 않았죠. 히틀러는 전쟁을 일으키기 전 자신의 고향이자 독일의 나라 오스트리아를 합병시킬 준비를 합니다. 오스트리아를 합병시키려면 우선 이탈리아의 허락 혹은 동의를 얻어내야 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오스트리아를 독일과 영국 사이의 완충지로 여겼고 독일과 동맹관계였음에도 독일과 국경을 직접 맞다는 걸 꺼렸죠. 영국 같은 나라도 문제였습니다. 베르사유 조약 당시 향후 20년간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통일은 금지된다 라는 조항이 있었던 만큼 승전국들도 이에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그 와중에 나치는 승전국들이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오스트리아를 차지한다 해도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히틀러와 나치 독일은 오스트리아 합병의 물밑 작업을 시작합니다. 오스트리아의 수상 슈슈니크에게 오스트리아 국방장관의 나치당 임무는 안치라느니 외교권들을 독일에 넘기라느니 하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를 한 겁니다. 오스트리아 국경에 군대를 배치시켜 무력 시위를 하는 건 덤이었죠. 슈슈니크는 오스트리아 미클라스 대통령에게 상황을 전달합니다. 미클라스는 독일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일축하죠. 독일은 계속 요구를 합니다. 이대로는 오스트리아가 독일에게 먹힐 것을 직감한 슈슈니크는 국민투표의 시행을 촉구합니다. 이는 히틀러에게 독일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되었고 1938년 3월 12일 오전 10시경 독일은 슈슈니크를 수상집에서 퇴임시키고 나치당 인사 자이스를 수상으로 임명할 것, 국민투표를 연기할 것들을 최후 통첩합니다. 이전에 조건이었던 외교권 양도 또한 지켜져야 한다 요구하죠. 그날 오후 7시 반까지요. 슈슈니크에겐 9시간 정도의 여유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오스트리아가 침공당할 것이 자명했어요. 외국의 도움을 청했으나 거절당한 슈슈니크는 결국 수상직을 내려놓고 국외로 망명합니다. 자이스는 오스트리아 총리로 임명되었고 최후 통첩 조건은 모두 갖춰졌습니다. 오스트리아가 독일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안전해지나 싶던 그때 히틀러는 무솔리니로부터 전원을 받습니다. 독일의 오스트리아 개입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었죠. 히틀러는 죽어도 이 은혜는 잊지 않겠다 전하시오. 언젠가 도움이 필요하거나 위험에 처하게 되면 기필코 내가 지켜드린다고. 세상이 등을 돌려도 나만큼은 달려가겠다 전해주시오. 라고 전합니다. 그 후 2차 대전 도중인 1943년 7월 24일 무솔리니가 탄핵당하고 감금되었을 때 히틀러는 화를 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히틀러가 무솔리니를 구하러 간 것은 한 달 반이 지난 9월 12일 그것도 이탈리아 반도 남부에 연합군이 상륙하고 이탈리아가 항복하자 북부에 괴뢰국을 세워 방어할 필요가 생겼을 때 꼭두각시로 앉히고자 구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무솔리니는 독일이 점령한 이탈리아에서 실권 없는 꼭두각시로 지내다가 독일군이 이탈리아에서 철수할 때 버려져서 이탈리아 게릴라들에게 체포, 기관총으로 총살당한 후 밀라노의 한 광장에 거꾸로 매달립니다. 우정 한번 부질없네요. 아무튼 이탈리아의 동의를 얻고 승전국들의 암묵적 승인까지 받아낸 히틀러는 거칠 게 없었습니다. 오스트리아가 최후 통첩 조건을 지켰음에도 침공해버립니다. 양아치죠. 그런데도 오스트리아 국민들은 독일군을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단 한 번의 전투조차 없이 비린까지 입성했다고 해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처음부터 한 나라로 합쳐질 것이 어느 정도 예상된 나라였고 당시 국민정서는 두 나라의 통일을 바라마지 않고 있었습니다.
국민투표의 결과 오스트리아와 독일 양국에서 99%가 넘는 찬성률로 두 나라는 합쳐져요. 하지만 이 선거가 부정선거라는 의견도 있는데 투표용지를 보시면은 야한이 나인칸에 비해서 훨씬 그거 가운데 있는 등 여러가지 껄끄러운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여기 나오는 재통이라는 단어도 꽤나 이상합니다. 애초에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한 번도 한 나라였던 적이 없어요. 지금 처음 합방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과정으로 오스트리아는 독일에 합병됩니다. 자, 이렇게 오스트리아가 독일과 한 나라가 되는 동안 우리 모두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는 한 나라가 있죠. 네, 바로 체코입니다. 제목 슬라이드도 들어가고 오스트리아 제목할 때도 한 번 언급된 게 다죠. 하지만 이 체코도 나치 독일의 확장 내역의 희생자가 됩니다. 체코는 오스트리아에서 보헤미아 왕국이라는 이름으로 존속했어요. 그런 만큼 독일인이 많이 살았는데 체코가 슬로바키아와 손잡고 체코슬로바키아로 독립한 후에도 체코 땅에는 여전히 독일인들이 살았습니다. 나치 독일과 히틀러 입장에서는 이 땅도 수복할 땅들인 거예요. 지도만 보셔도 그래요. 그 체코 땅 전체의 4분의 3이 독일에 둘러싸여 있죠. 체코는 아주 확 끼어있는 겁니다. 큰일 났어요. 독일은 우선 체코 내에서 독일인들이 주로 살던 주데텔란트를 합병하게 이릅니다. 이번에는 승전국들의 동의가 필요했어요. 체코는 영국과 프랑스가 자신들을 보호해줄 것이라 기대했지만 체코슬로바키아가 참여하자는 1938년 9월 30일 뮌헨 협정에서 영국과 프랑스는 체코 주데텐란트 지역을 독일에게 넘길 것을 협의합니다. 그러면서 영국의 체인벌린 총리는 본국으로 들어와 협의문을 흔들며 이렇게 외칩니다. 이 종이에 평화를 담아왔습니다. 집에 돌아가 편안히 주무십시오. 체코 입장에서는 양아치도 이런 양아치들이 없어요. 삥을 뜯는 놈이나 삥 뜯는 건 눈 감아주는 놈이나 똑같아요. 체코는 눈물을 머금고 주데텐란트를 넘깁니다. 근데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이 어려워요? 독일은 결국 2차 세계대전 직전이자 협정으로부터 5달 뒤인 1939년 3월 체코를 통째로 먹어버리고 슬로바키아는 괴뢰국으로 삼습니다. 이 사건은 훗날 서구권의 배신이라 불리는 당장의 자국의 안녕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팔아넘긴 그러면서 얻은 거짓된 평화조차 오래 지키지 못한 서유럽의 흑역사로 남게 됩니다. 사실 안슐루스라는 사건은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왜 같은 언어를 쓰고 비슷한 문화권이면서 서로 합치지 않을까 라는 의문점에서 출발했습니다. 이쯤 오면 다들 답을 아시겠죠? 네, 2차 대전에서 독일이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종전협약의 내용 때문에 두 나라는 서로 합치지 못해요. 꽤나 싱거운 결말이지만 이 결말까지 나아가는 과정이 재밌지 않았나요? 재밌었다면 다행이네요. 그럼 언젠가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반응 좋으면요. 그러니까 기다리지 마세요. 그럼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끝.